과목 공부를 당연히 먼저 채우시는 거고요. 시험적으로 훈련하시는 건 사실 하반기 지나서 가을 정도 됐을 때부터 해도 절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몇 분 것을 하겠다, 혹은 어떤 순서대로 풀겠다, 라든지 내가 5번 선지부터 보겠다,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지금 장착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과목 공부에 먼저 신경 쓰셔야겠습니다라는 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비슷한 게 질량의 법칙이라고 해뒀는데 당연히 여기서 말씀드리는 질량이라는 것은 그 물리적인 어떤 그런 질량이라든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는 공부에 질을 채워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당연히 양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언제나 순서는 똑같아요. 질적인 걸 먼저 채우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양치기로 가시는 거거든요. 그게 뭔지 이따 뒤에서 어떻게 학습을 하시는 건지 분석을 조금 자세히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어 과목이 사실 개념을 몰라서 틀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고 혹은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줄거리나 주제 몰라서 틀려요? 안 그래요. 선택지 근거 못 잡아서 틀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질을 채우라는 건지 그거를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질 채우는 공부를 먼저 하시고 막 실무 완전 많이 풀고 시간제고 모의고사 풀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게 양치기가 되겠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을 때부터 하셔도 안 늦는다라는 것들을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단계를 거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다른 과목 공부를 생각을 해보면요. 기본 개념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간단히 가시고 그 다음에 뭐 심화 개념 그 다음에 뭐 고난도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실 텐데 국어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물속으로 그냥 기출부터 풀기 시작하거든요. 기출 풀고 실무 사서 풀고 사실 그런 학습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당연히 개념이라고 하면 국어 개념을 뭘 공부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학생들이 진짜 많이 해요. 국어에서 간단합니다. 다른 과목의 개념이라는 거를 국어는 방법론으로 치환하시면 돼요. 내가 독서를, 비문학을 어떻게 읽을지, 그 다음에 시는 어떻게 읽을지, 소설은 어떻게 읽을 거고, 그 다음에 수필은 어떻게 읽을 것인지, 그 방법론을 갖추는 게 먼저 정립이 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수업을 뭐 제 인강을 들으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선생님 인강을 들으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현재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도 있으실 수 있겠고, 그분들마다 아마 읽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방법론들을. 사실 그거를 100% 똑같이 채워한다?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생각하는 게 서로 달라요. 다른 인간이니까 우리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뭘 하시면 되는 거냐면 뭐 한 선생님을 만나든 혹은 여러 강사를 만나든 이 사람은 이렇게 있네? 나한테 이게 좀 유효하겠다. 라는 거 캐치하시고요. 그럼 몇 가지를 캐치하셔서 나만의 있는 방법론을 정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의식하면서 천천히 정독하면서 풀면서 체화를 하는 과정이 그 추후에 있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3월이니까 3월 중순쯤 됐죠? 3월 말까지 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글을 어떻게 읽을까라는 방법론을 정립하고 조금 정돈해보는 걸 먼저 우선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계를 거쳐주세요. 라는 게 먼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기출을 허비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서를 지키자라는 거는 사실 이 단계를 거치라는 조금 다른 얘기. 되게 학생들이 불안하다 보니까 잘 보는 친구들 미각 사서 풀고 아니면 한수 사서 풀고 뭐 그런 것들 있겠죠. 뭐 사설 같은 것들. 그게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필요한 시점은 바로 훈련을 하는 시점인 하반기 이후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기출이랑 EBS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EBS 문학 말고는 안 사시던데요? 막 EBS 수능 특강 같은 것들 문학만 딱 하시고 선택 과목이나 독서나 이런 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부 다 여러분들이 EBS와 기출을 통해서 아까 정립한 방법론을 체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까지 여러분들이 기출을 봤으면 좋겠냐면 딱 기출문제 던져보시고 마라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딱 던져줬어. 이걸 끓여 먹었을 때 냉탕 나올 때까지 끓이셔야 돼요. 네.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출이 핵심입니다. 이제 수능 특강이 혹은 수능 완성 연계 교재가 핵심입니다. 라는 것들 꼭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는 같은 얘기라서 5번, 6번 똑같은 얘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 제대로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해오면은 알아서 시간이 빨라지거든요. 무슨 얘기냐? 진짜 학생들, 저 현장에서 가르치는 친구들도 가장 많이 물어보는 국어에서 가장 강사로서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걸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저 다 풀고 문제를 낸다. 비문학 한 지문 날린다. 뭐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시간 단축하고 싶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 근데 국어 과목이라는 특성상 빨리 푸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라지는 방법은 없지만 빨라질 수는 있어요. 내가 제대로 본문 읽고 선택지 근거 제대로 잡고 정독해서 다 알고 이해해서 푸는 그런 제대로 된 훈련이 쌓이면 알아서 빨라지는 거지
빨리 풀고 빨리 읽는 방법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훈련을 해주셔야 되냐면요. 우선 시간 신경 쓰지 마세요. 시간 재면서 풀지 마세요. 시간 재면서 푸는 거는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됐을 때 피지컬 자체를 키웠어. 그때부터 그게 유의미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모의고사 하나 볼 때 80분 걸리죠. 80분짜리를 90분이 걸려도 좋고 95분이 걸려도 좋고 100분이 걸려도 좋으니까 다 맞게 주세요. 정답률을 신경 쓰는 게 먼저고요. 그게 쌓이다 보면 알아서 80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베스트냐? 내가 80분 안에 다 풀었는데 모든 지문에서 하나씩 다 틀리는 것보다 내가 두 지문 날렸는데 본 지문은 다 맞는 게 훨씬 나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거를 먼저 생각해 주세요. 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가시고, 그리고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이 페이지에서 바로 7번이거든요. 뭐 끌어올리기라든지 사고 과정의 실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선택지 끌어올거라 이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선택지 크게 보면 안 되고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야 되거든요. 특히 요즘 수능 한 2017학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머리가 좋고 똑똑한 친구들이 국어를 잘 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달라요. 꼼꼼한 친구들이 국어 수능을 잘 보거든요. 끊어 읽어라. 내가 마음 깊이 끊어 읽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끊어 읽어지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다 되면 서울대 못 갈 사람이 어디 있고 다이어트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지를 믿지 마시고요. 몸으로 만든 습관을 믿으세요. 그래서 손 움직이는 습관 들이셔서 읽을 때 흠뻑 여기 맞아. 여기 맞고 여기가 틀렸네? 이런 거 읽는 순간 선택지 보는 순간 이거 손으로 움직인다고 시간 더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이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손 움직이는 거. 많은 친구들이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있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풀거든요. 이렇게 풀지 말라는 거예요. 끊어 읽기 하는 거 손으로 다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하는 거 습관 들이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푸실 때.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습관 만들어주세요 라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공부, 질을 채워줘야 된다. 그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선제 분석 중심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우선 내신은 본문 중심으로 학습하는 게 유효합니다. 의미 있어요. 근데 수능은 본문 중심으로 학습하는 순간 큰일을 나게 돼요. 문학의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면 특히 작년에 EBS 문학 달달달달 외운 친구들이 문학에서 되게 피봤거든요. 왜 그러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문학 같은 경우는 본문의 내용을 몰라서 줄거리를 몰라서 의미와 상징을 몰라서 틀리냐? 그렇지 않아요. 선택지 근거를 모호해가지고 두 개 중에 헷갈려서 골랐는데 하나 틀려서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문학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선지 중심이 아니라 본문 중심으로 했을 때 수능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나한테 이 작품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아는 작품이 나왔을 때 연계 작품이야. 이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내가 외웠었어. 라는 걸 갖고 있으면 거기에 부합하는 키워드가 선택지에 있으면 맞는 선지라고 빠르게 그냥 예단해버리고요. 내가 갖고 있던 키워드가 아닌 단어가 나왔어. 어떤 거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럼 이게 잘못된 선지처럼 예단을 나는 해버리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내가 선입견해가지고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본문 중심으로 가지 마시고요. 언제나 선택지 근거. 그래서 이거 선택지 근거 이제 순서 한번 조금 이걸 가장 중요하거든요. 순서 한 번만 써주세요. 공부 분석하는 방법. 질을 채우는 방법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문학, 독서, 그 다음에 선택 과목, 막문하고 전부 다 해당하는 얘기예요. 수능 국어는 이런 순서대로 풀러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문제를 푸시겠죠? 정독하고 문제 푸시겠죠? 1번. 문제를 푸실 테고 원래 문제 풀면 그 다음에 뭐예요? 대부분 채점을 하겠죠? 근데 안 돼. 채점하시기 전에 뭐부터 할 거냐면 문제를 푸는 건 여러분들의 속도대로 빠르게 푸셔도 상관없는데 우선 풀고 나서 뭘 하시면 되냐면 내가 본문이랑 혹은 보기까지 껴있을 수도 있고 선택지랑 연결해서 내가 본문에 이걸 보고 선택지 이게 맞다고 생각했다. 혹은 내가 본문의 이 부분을 보고 선택지 이 부분이 틀렸다고 생각했다. 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꼭 메모를 먼저 하세요. 즉 근거 메모가 2번입니다. 그렇게 메모를 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채점을 하시는 거예요. 왜 채점을 먼저 하면 안 되냐면 학생들이 국어는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사고 과정에 빵꾸가 나는 게 그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사고 과정을 점검하는 걸 계속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절대 아무리 많이 풀어도 1등도 못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채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채점을 하는 순간 만약에 그 문제를 틀렸어. 그럼 내가 그 답을 왜 골랐는지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답이 뭘까 찾으려고 혈안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채점하기 전에 근거 메모 먼저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채점하고 그 다음에 오답풀이를 하시겠죠? 오답풀이를 하시고 나서 내가 새롭게 고른 답의 정답의 근거도 꼭 메모합니다. 괜찮을까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 그 근거 메모한 거를 해설지랑 비교해 보셔야 돼요. 이게 객관식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모르는데 맞은 문제가 꽤 많을 겁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 정답을 골랐을 뿐이야.
그게 꽤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해설지랑 비교하는 과정까지 우리 여기서 말씀드린 근거맹과 해설지 비교 얘네들 무조건 푼 당일날 하셔야 돼요. 안 그럼 내가 이따 왜 골랐는지 기억 안 나시거든요. 꼭 당일날 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문학 독서 3집은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매사분 매선비가 괜히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그 정도는 매일 봐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물론 제 지문만 봐라 라는 건 아니고 더 많이 보실 수 있으면 좋고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요. 선택지 보실 때는 크게 혹은 거시적으로 보지 마시고 꼭 찌질 안에 문장 차원에서 전부 다 봐주세요. 괜찮으시겠죠? 선지 분석으로 두 번 학습합시다라는 거고 이제 독서부터 차례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학이든 독서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갖추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와리가리 치지 마세요. 문제 본문 빠르게 훑고 문제 선택지 하나하나마다 와리가리 치면서 찾는 게 아니라 본문 읽을 때 천천히 정독해서 다 이해하고 읽고 정답은 비교적 빠르게 고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야지 제대로 알고 푸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라는 건지를 간단히 설명드릴 건데 당연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되게 또 엄청 와닿진 않으실 수 있어요. 일부러 쉬운 걸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갖고 온 거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냥 기업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에 비해 근로자가 더 많이 노력하길 바라는 반면 근로자는 자신이 노력한 것에 비해 기업은 더 많은 보상을 받기를 바란다. 이처럼 기업과 근로자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나 방금까지 되게 많은 글자 읽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 기업은 이러고 근로자는 이런다. 그냥 이런 내용 자체가 이거랑 똑같은 말 아니에요? 이해상충이랑?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예시를 그럼 또 한 번 반복해주고 그게 결국에 비문학이에요. 그래서 압축해보면 별 내용 없으니까 비슷한 내용, 유사한 내용 이런 것들 압축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언어로 바꾸시면서 기억하시고 여기서 기억한 바를 끌고 내려와서 또 역시 끌고 내려가서 누적하시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그렇게 독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마지막 풀어보시기는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비문학 공부를 한 번만 해봤으면 다 알 겁니다. 익숙한 소재가 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 네, 그래서 소재 익숙해지는 용도로 그래서 마치 칼럼보드 소재 확인하는 용도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한번 풀어주시긴 해야 돼요. 네, 그렇게까지 이제 독서공부법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문학공부법을 말씀드릴 건데 암기 분물이라는 거 아까 제가 문학은 본문 암기하는 거 진짜 위험하다. 수능 특강 달달달 주제 외우고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암기는 금물이고요. 수능에서는 굉장히 위험해요. 물론 내시는 도움이 돼요. 연기하시는 거.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하나의 작품을 100명한테 던져줘. 그럼 100명의 감상이 피드백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문학이에요. 근데 평가원이 그렇게 선택지 그거를 만들면 평가원당 사죄하고 사퇴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선택지 이게 어떻게 맞아요? 라고 질문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이. 문학의 선택지 근거는 이 해석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아니다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본문이랑 연결했을 때 충돌성이 있다 없다 즉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예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래서 언제나 근거는 여러분에게 없고요. 시험지에 있다, 본문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본문과의 충돌점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거를 좀 잘 마인드셋을 바꿔주셔야겠고 시간 만에 많이 하세요라는 건 많이 공부하세요. 물론 많이 공부하면 좋겠지만 그건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 그 시험 풀 때 원래 내가 문학에 쓰는 시간보다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특히 2025학년 올해 수능이면 왜 그러냐면 아마 작년 수능 보셨으면 알 겁니다. 문학이 굉장히 까다롭게 나오기 때문에요. 평소에 내가 만약에 빠른 친구들은 뭐 시간 먹고 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 빠른 20분 아니 대체로 한 25분 6분 정도 들고 한 35분까지 가면 조금 길다 해서 대체로 25분 정도의 문학을 많이 푸셨을 텐데 그렇게 그 시간 안에 절대 못 풀게 나올 겁니다. 네. 생각보다 내가 시험 시간 80분 중에서 문학에 드는 파일을 조금 늘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조금 생각해 주세요라고 하나.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제가 독서 같은 경우는 연계교재 활용법이라고 써놨거든요. 문학은 연계교재 활용 주의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암기하지 마세요. 암기하지 마세요. 물론 내가 고전이 너무 힘들어. 고전 시가가. 걔네들은 뭐 현대어 옆한 걸 조금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암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정도고. 그 다음에 문법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어함을지 문법 먼저. 우선 문법이 제일 중요한 거. 문법 문제 풀어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문법 문제 하나가 하나의 단편적인 개념만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내가 문장 파트에 문장 성분, 그 다음에 암기 문장, 이어진 문장 개념, 그 다음에 품사 파트, 단어 파트에 품사 개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있어줘야지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이런 식의 복합적인 개념을 들어가고 문법 문제를 푸셔야 될 텐데, 이거를 그럼 잘 하시려면 뭘 하셔야 되냐? 목차가 머릿속에 제대로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파트가 단어 범주인 건지 아니면 문장 범주인 건지 왜 품사랑 문장 성분 헷갈려가지고 정말 많이 틀리잖아요. 부사랑 부사 막 이런 것도 그거 못하셔서. 네. 그렇기 때문에 목차 설정을 잘 하셔야 되고 이거를 잘 학습하는 정말 최고의 방법은 바로 백지공법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 수업을 쭉 들었어. 단어 파트를 쭉 들었어요. 그럼 한 꼭지가 끝나면 내가 뭘 배웠는지 저번 시간에 뭘 배웠는지 그냥 아예 아무것도 없는 맨종이에다가 목차부터 들여쓰기 해가지고 상위 개념, 하위 개념, 하위 개념의 하위 개념, 또 그 개념의 예시 이렇게까지 쭉 써보는 겁니다. 그걸 잘하는 친구들이 이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폴더 정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 가지 개념을 끌어와가지고 문법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 핸드폰 본 적 있어요? 어플 정리 잘 돼 있나요? 폴더별로? 우리 엄마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나도 엄마랑 배달시켜 먹을 때 치킨 시켜 먹으려고 하는데 내 돈 쓰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엄마 핸드폰으로 치킨 시킨다 라고 하면은 이럴 때 좀 작게 말해야 돼. 엄마 샤워하고 있을 때. 그래서 괜히 대답하고 나는 엄마가 대답하지 않았어. 몰랐네. 약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엄마 핸드폰 딱 열었어. 들어가면은 못 찾아요. 어플. 네. 쿠팡이츠 어디 있는지 안 보여. 네. 그래서 결국에 내 핸드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가 폴더 정리를 잘해야지 빠릿빠릿하게 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목차 설정 잘 하시고라는 거. 그 다음에 목차 설정 잘 하시고 학습 잘 개념 학습 하신 다음에 개념 학습 한 2회독 정도 해주시고요. 그 뒤로 완성되는 건 없습니다. 아무리 잘하는 친구도 아무리 여러 번 문법 공부를 한 친구도 한 1000문제 던져주면 그중에 10문제는 틀려요. 네. 그래서 나의 빵꾸를 찾으시려면 수능날까지 문법이 완성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에도 좋으니까 꾸준하게 문제를 계속 풀어주셔야 돼요. 문제 풀 때마다 선택지 근거 제대로 메모하시고 내가 제대로 확인했는지 그런 것들 반복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문법은 개념을 빨리 1, 2회독을 끝내고 많이 풀어보는 사람이 잘 놉니다. 네, 그래서 반복 많이 하세요라는 거고요. 개념 노트 꼭 만드셔야 돼요. 개념서가 있는 거랑 내가 내 손으로 개념 노트를 정리한 거는 아예 효과가 다르거든요. 문법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개념 노트 만들어라. 개념 노트 만드는 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단위판을 남기시고 페이지수를 기입하세요가 뭐냐. 이렇게 노트가 이렇게 왼쪽 오른쪽 페이지가 있잖아요. 페이지 1, 2페이지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충 한 이 정도에만 개념을 적으시고 여기는 비우세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개념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예를 들어 그거예요. 학생들이 부사가 뭔지 몰라서 틀리냐?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부사였어? 해가지고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수를 기입하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집 혹은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풀시고 나서 나 이거 내 개념부터 몇 페이지 있는 개념 옆에 썼어 라는 게 연동이 돼야 되잖아요. 단도사가. 즉 개념 노트 겸 오답 노트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정리하면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헌법과 전문은 사실 다른 공부 측면에서 말씀드린 건 딱히 없기는 한데 어쩔 수 없어. 비문학은 내가 난이도 조절하기 너무 좋아요. 왜 그냥 소재를 드럽게 어려운 걸 쓰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를 많이 주고 길을 길게 주면 돼요. 이제 아무래도 비문학이 쉽게 나온다라는 건 문학이랑 선택 과목에서 난이도 조절을 할 거야. 변별력을 줄 거야. 라는 걸 텐데 사실 문학이 아무리 어렵게 돼봤자 어쩔 수가 없이 명확한 근거를 줘야 되기 때문에 잘 보는 친구들은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선택 과목에서도 어느 정도 해야 될 텐데 엄매야 어렵게 떼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 보는 생소한 예시를 주면 되는 거고 근데 화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화작은 어떻게 변별력을 줄까? 간단하죠. 더럽게 내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답이 잘 안 보이고 명확하게 안 보이게 되게 더럽게 나온 거예요. 문제 풀 때 원래 막 9분 컷, 10분 컷, 혹은 막 13분 컷 이랬잖아요. 아마 그렇게 안 풀릴 겁니다. 15분 혹은 17분 정도까지는 쓰셔도 그건 너무 느린 건 아니다 정도라고 생각하면서 평소 속도보다 조금 더 시간을 더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하면서 쓰시면 오히려 더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학습을 시기별로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지 당연히 보호 캐리어 본데 제 인간 컬이고요. 제 입주스 컬이고요. 네. 우선 지금 3월까지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 방법론이랑 개념 잡으셔야겠죠? 네. 문학 어떻게 읽을 것인지, 그 다음에 비문학 어떻게 읽을 것인지,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는 개념이 있겠습니다. 문학도 간단한 개념이 있겠고요. 그거를 최대한 빨리, 봄이 진짜 완전히 따뜻해지기 전에 무조건 해주셔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하시고 3월 안에 하세요. 그 6편 전까지 이때 정립한 방법론을 완전 숨쉬듯이 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도록 기출과 EBS를 통해서 그거 분석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과정. 그 근거 메모하는 거. 그 과정을 통해서 체화하시면 됩니다. 6편까지는 기출을 몇 회 동안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평가원을 제대로 시험 보듯이 보겠지. 그렇죠? 6편까지 그걸 맞춰주시고 6편을 본 때부터 이제 비로소 뭐가 가능해지냐?
내가 어디가 약점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를 진단할 수가 있겠죠. 6평 보고. 6평이랑 9평 사이에서 이제 내가 이때 6평 봤을 때 진단한 약점을 보완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비문학에서 나는 생명이 곧줘도 안 풀린다. 생명을 조지는 거예요. 혹은 나 경제가 너무 안 보인다. 경제 조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혹은 내가 문법에서 이 파트가 약하다. 그것만 조지고. 무슨 문제 아시겠죠? 네. 약점을 없애고 9평을 보세요. 수능 보듯이. 그렇게 수능 보듯이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과목 공부랑 시험적인 훈련이랑 다르다 그랬죠. 여기까지가 과목 공부고요. 그리고 9평 이후에 사실 9평 이후의 9월은 그냥 원서 쓰느라 정신 나가 있습니다. 네, 정신 나가기 때문에 크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까지 11월 넘어가시면 사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거든요. 그때부터 그냥 뭐 기도 맥하시고 실수 안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약간 그런 바이브.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 실무 같은 거 푸시면서 혹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외부 모의고사라든지 사설 모의고사라든지 실무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순서대로 푼 게 가장 빠르더라, 가장 정확하더라, 아니 아침에 뇌가 깨더라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시는 거고, 네, 해보시는 거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에는 계획 세우지 마세요. 뭐 못합니다. 네. 그럼 여기 재학생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재학생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혹시 내가 고1이다 하는 친구, 고1 친구 같은 경우는 이거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문학이랑 독해, 방법론을 이때 잡고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면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방법론 간단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문법을 미리 잡고 들어가면 역시 고1이 굉장히 편해지고 고2, 3때 되게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둘 다 하시면 베스트. 하나라도 선택하셔서 하시면 베스트. 그 다음에 이제 고1 때 같은 경우는 이게 둘 다 돼 있어야 돼요. 고1 때 해야 되는 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고3이 아니기 때문에 N수가 아니기 때문에 국어 과목 전체 어떤 완성이 되어 있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대신 약한 파트가 없는 사람이면 굉장히 고3 때 편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유독 문법이 약하다 혹은 내가 유독 문학이 약하다 혹은 유독 고전 시가가 약하다 뭐 그런 파트가 있으면 그 약점을 없애고 고3 생활 시작하시면 굉장히 편해지실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아무래도 제가 수험생활 관련해가지고 수험생활 팁이라고 써놨는데 우선 첫 번째 멘탈 관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대학 입시를 마치실 때까지 지금보다 기분이 나아지는 날은 없을 거예요. 익숙해지지도 않으실 거고요. 점점 불행하게만 하실 거거든요. 네. 진짜 나아지지 않아요. 알죠? 학급증 받을 때까지 더 짜증난다고 어머니 아버지랑 싸우고 가족들한테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생활보다 더 나아지진 않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더 짜증나고 더 힘드실 텐데 근데 그럴 때 저는 어떻게든지 그냥 도움이 되면 같은 방법 써주시면 돼요. 불행 적금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거 모아서 저는 인생사 세움지만 있거든요. 혹은 불행한 총량의 법칙 이런 것들을 믿거든요.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쌓아놓으면 수능날 점수로 보상받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썼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약간 돌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자빠져 길 가다가 그러면 나 수능 한 1등 몰랐어요. 그러니까 쌓인 것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인간관계 가장 중요합니다. 대학 입시 마지막 마치실 때까지 연애하지 마세요. 네. 연애하지 마시고 만약에 지나다니다가 학원에 혹은 뭐 다른 곳에 학교에라든지 제가 잘생겨 보여 혹은 제가 예뻐 보여 여러분들 심신미약이 하실 거예요. 네. 내가 지금 마음 상태가 좀 거지 같아서 그런 거니까 정신 차리시고요. 아무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봤던 모든 학생들 무조건 대학 입시 끝나고 나서 대학교 들어가고 나면 무조건 깨지고요. 그리고 잘 간 케이스 한 케이스도 못 봤어요. 예를 들어 이 친구는 잘 갔던데요? 만약에 그 친구가 연고대를 갔어. 그럼 서울대 갈 수 있었던 애가 연고대밖에 못 간 겁니다. 연애를 하다 보게 됐으면. 네, 그래서 연애 우선하지 마세요라는 하나. 두 번째는 엄청 가족이라든지 연인이라든지 연인 없어야 돼요. 친구라든지 아니 여기 중간에 여기 학원에 계신 다른 선생님들도 계실 테고 되게 날카롭게 나오거나 옆에 있는 친구한테 되게 싸우게 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지실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수험생활 동안 지금보다 기분이 더 좋아지진 않을 겁니다. 더 힘들어지기만 하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예민한 얘기가 많이 나가요. 예민해지기도 하고 실제로. 근데 전 진짜 후회했던 게 저는 엄마랑 둘이 살고 있는데 어머니랑 싸운 적이 크게 없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딱 재수 때 알죠? 고기 반찬 없다고 소리 지르고 공감났거든요. 내가 뭐 열심히 공감이니까 뭐 보여주지 마! 이런 막 그냥 들어가서 뭔가 있잖아. 근데 그때 되게 어머니가 가슴에 몫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엄청 후회가 됐고 그때 친구들한테 조금 모질게 말했던 것도 좀 후회가 많이 됐고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 되게 힘드실 거 아는데 그럴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민하고 심심미약인 만큼 저 새끼도 심심미약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될 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간관계에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연락 끊기고 1년 정도 같이 안 만난다고 해가지고 끊길 인연이었으면 어차피 끊길 인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랑 못 만나서 걱정하고 혹은 친구들끼리 뭐 대학 다니면서 뭐
뭐 어디 놀러 갔다고 걱정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네. 인간관계 스트레스 생각보다 되게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상담도 많이 받아요, 학생들에게. 근데 그럴 일 진짜 전혀 없으니까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여러분들 할 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사실 이 페이지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3번입니다. 계획 짜는 방법.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수험생활 하시면서 혹은 수험생활 아니어도 똑같아요. 전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내가 뭔가를 해내야 된다는 듀데이시 있으면 무조건 전 이걸 해가지고 일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뭘 하시면 되냐? 결국에 M등분을 했지만 그냥 M빵 치시면 됩니다. M빵을 제대로 치시면 우선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진짜 하기 싫은 날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한 30분 정도 딱 빼가지고 과목별로 해야 될 거, 수능 날까지 해야 될 거를 싹 다 리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강의라든지 개념서 몇 회도, 혹은 예를 들어 내가 5개념치를 3회독으로 할 거야, 기출을. 그럼 1회차, 2회차, 3회차 각각이 하나의 리스트고요. 네. 이거를 문학, 독서, 선택과목, 혹은 수학도 마찬가지. 그 선택과목 다 쪼개가지고 리스트를 싹 다 하세요. 싹 다 하신 다음에 지금이 3월이니까 3월에서 10월이면 총 8달일 텐데 그 중에서 한 달은 빼세요. 여러분 인생에 뭐가 생길지 모르고 특히 9월달에는 마음 커가지고 뭐 잘 안 되거든요. 먼저 쓰실 때. 그래서 우선 한 달 빼서 N방으로 7으로 나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또 하나 4로 나눠요. 주차별로 N방을 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주차별로 N방 친 게 있으면 내가 이번 주에 해야 할 일이 생기거든요. 이걸 요일별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하시면 되냐면, 우선 요일별로 가능한 공부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일요일날 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뭐 일요일날 오전이라든지 이럴 때 공부 못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정기적으로 내가 병원에 근무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요일별로 특히 학생, 재학생 친구들은 아마 학교 다닐 때면 요일별로 특히나 이게 조금 다를 겁니다. 이 요일별로 가능한 공부 시간을 파악하셔서 우리 월요일은 내가 몇 시간 할 수 있고 화요일 몇 시간 할 수 있고 네. 그렇게 이 요일별로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가용 공부 시간이 적은 날 있죠. 적게 공부할 수 있는 날을 계획을 세워서 나가세요. 스페어 합니다. 내가 계획 세우던 대로 다 안 지켜지잖아요. 그래서 그거 밀리다 보면 내가 이거 1박자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고 그럼 나 수능날까지 하려고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어 하루를 따로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일별로 내가 몇 시간 공부할 수 있다를 또 과목별로 어떻게 분배하냐. 지금 친구들이 그러거든요. 국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야 되냐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하루 종일 국어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국어 강사니까. 네. 근데 그럴 수 없잖아. 여러분 수학도 하셔야 되고 영어도 하셔야 되고 탐구도 하셔야 되고 바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비율을 정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탐구나 선택 과목 따로 하루를 빼셔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국어, 수학, 영어를 매일매일 공부한다고 쳤을 때 뭐 2대 2대 1로 하겠다. 아니 1대 2대 1로 하겠다. 이게 나오잖아요. 아까 그럼 확인한 가용 공부 시간에서 그 비율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국어 공부 시간이 하루에 나는 3시간 할 수 있겠다라고 만약에 잡혔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또 국어랑 독서랑 문학의 비율을 나눠주면 돼요. 2대1로 하겠다, 혹은 1대1로 하겠다, 뭐 이런 게 있겠죠. 우리 그렇게 먼저 리스트업을 하신 다음에 M땅만 잘 쳐주시고 이 스페어 하루 잘 활용하셔서 왜냐하면 계획이 밀리는 건 문제지만 내가 계획했던 거 더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일주일 동안 계획 잘 지켰어. 그러면 그냥 추가적으로 다른 공부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 잘 하셔서 수능날까지 해야 할 것들 다 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린 바에